지난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Q&A인데요. Q&A인데 여러분한테 지금은 질문을 직접 받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랜드푸드에서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고 이제 한 2, 3년 정도 영업을 하시거나 오픈해서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업 준비 중인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좀 실무에서 만났을 때 좀 어렵다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개인적인 질문은 강의 다 끝나고 혹시 강의 시간이 이제 빨리 끝나서 질문 시간이 없으면 제가 3시간 강의 끝나고 오프 더 레코드라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중첩되는 질문은 이제 말고 다른 질문 해주십사 해서 이제 일단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정리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냐면 소유 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건 갑구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압류, 가압류, 뭐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을구의 내용,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월세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냐?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하지만 또 놓치기는 아깝잖아요. 영업도 요새 어려운데 이거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불안은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비율을 보는 방법. 아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의 비율로 표시가 된다 했죠. 그럴 때 가끔 이상한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오래전에 등기가 됐던 것 중에 보통의 그 비율하고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 경매 시간은 아니니까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경매 말소 기준 권리 뭐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 지분 확인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자, 보시면 소유 지분 현황이요 엄청 많아요. 그죠? 네? 한두 명이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막 2줄, 3줄 써 있기도 해요. 자, 이런 걸 선생님들이 딱 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고객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고객도 만약에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볼 줄 아는 사람은 질문을 하겠죠. 볼 줄 모르면 이런지 저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쵸? 뭐라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고객한테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공동투자 하셨나 봐요. 여러 사람이 공동투자 하셨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대략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요. 쫙 봤더니 다 정시예요. 그리고 공유자로 돼 있고요. 같은 사람이 2번 내지 3번 정도 써 있어요. 자,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추측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90%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봤더니 정씨 브라더스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형제 자매들. 나이를 따져봤더니 나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나오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그러면 출생 연도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쫙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써있는 순서대로 쓴 거고, 제가 그 출생 연도를 봤을 때는 요 4번째 써있는 분이 제일 첫째 같더라고요. 49년생이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교통정리를 해봤어요. 자기 이름에 첫 번째 써있는 지분을 여기다가 쭉 쓴 겁니다. 왜냐면 같은 사람이 2줄, 3줄 써있는데 맨 첫째 줄 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지 713분의 23, 92, 156, 156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가 안 나와요. 473밖에 안 돼요. 나머지 240은 아마도 제 예측에는 아버님 소유의 토지였는데, 이게 토지등기부 등본입니다. 아버님 소유의 토지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된 것 같아요. 상속이 됐는데 브라더스들한테 이렇게 지분 나눠주고, 그래도 내 배우자가 최고지, 배우자한테 240 준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머님도 돌아가셨겠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2차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2차 상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형제들에게 또 16, 16, 16, 64, 64, 64에서 240만큼이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정6하고 정4는 요 한 줄밖에 안 남아있고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정1, 첫째한테는 세 번째 칸이 있어요. 713분의 128이 있어요. 봤더니 이거 두 개 합친 게 얘랑 딱 맞아.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뿌려줬는데 여섯째하고 넷째가 형님 가지세요 하고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증여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상속은 아니고, 왜? 살아있을 테니까. 형님보다 빨리 돌아가셨을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만 남은 거고, 형님은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여섯째랑 넷째가 준 것까지 해서 셋째 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수는 이게 뭔지 몰라. 중수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고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상황인 부동산의 거래를 할 때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어떨지,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변호를 할 때랑 매도자 입장에서 내가 대변을 할 때랑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고수예요. 그냥 단순히 팩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고정돼 있는 거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진짜 고전적인 비유인데,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 너무 오래된 비유라 쓰기도 좀, 제가 그런데요. 아는 비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대변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고맙다고 수수료 흔쾌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요, 의견 일치가 어려워서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소유권이 713분의 1만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는 싫어 그러면 거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형제 간의 우애 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서로들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관계가 나쁘다?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물건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공 들여봐야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느 정도 관계가 괜찮아. 한 7형제가 있는데 5 정도는 의기투합이 되는데 둘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건 한번 해볼만 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계약서 쓸 때 다 모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관계가 좋아도 그건 어려워요. 다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어떻게 딱 약속 날짜 하나 잡기가 쉽냐고요. 어렵죠.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 모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위임장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첫째 형님이 지분도 많고 첫째니까 첫째 형님이 우리 대행해서 거래해 주세요 라고 믿고 나머지 형제들이 위임장 써주고 인감증명서 떼어주고 인감도장 빌려주고 하면 거래는 할 수 있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기 전에, 계약일자 잡기 전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 사람이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서 이것들을 서류가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매수자랑 약속 날짜 잡아드릴게요 해야지, 약속 날짜를 너무 급하게 잡아놓고 서류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날 되면 뭐라 그래요? 뭐 둘째가 출장을 갔는데,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어려워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나도 시간 빼놨는데 갑자기 약속 바꾸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류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라. 가능하면 서류 준비된 거 매도자한테서 받은 다음에, 전화 받은 다음에 매수자랑 날짜 조정하는 게 더 좋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위임거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웠던 거를. 위임거래잖아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전에 반드시 소유 지분권자들 모두가 진짜로 위임했는지, 서류는 위조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서 섰다고 해볼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수자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럼 싸게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싸게 사야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싸게 팔아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느끼게 만들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매수자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물건은요, 매수자가 잘 나서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선생님, 참 죄송하긴 한데 이런 복잡한 소유 지분이 얽혀있는 부동산 물건의 경우는 저희 경험상 매수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찮게 한 분이 매수자가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거래 성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설득 화법 하나 뭐냐면, 만약에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요 그냥 그대로 갔어요. 매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속 또 일어나요. 아버지 떼에서 아들 떼로 왔잖아요. 손자 떼로 가요. 손자 떼.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잖아요. 6명인데 둘씩만 낳았다, 자녀를. 평균 몇 명이에요 이제? 그러면 12명. 12명 모이기는 6명 모이기보다 참 쉽겠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3대쯤 가면요, 외국 가서 이민 가서 사는 놈도 있고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용 못 되고 썩는 거예요. 재산은 있으나 쓸모없는 재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 놓치시면 이거 아예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후손들도 줘봐야 쓸모없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떼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조금 가격을 다운해서 계약을 성사시켜 드리고, 이제 그 설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그리고 매도자를 대변하는 공인중개사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는 거죠. 매도자 쪽 그 공인중개사, 만약에 협동계약 같으면 그 사람은 비싸게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공인중개사도. 그죠? 근데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그분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분을 돕는 일이야, 이게.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는 게, 가격은 조금 낮게 거래를 해도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는 게 그분을 돕는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 라고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를 설득해서 그 공인중개사가 매도자를 설득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내가 직접 매도자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일단 의심하겠죠. 쟤는 매수자 쪽 공인중개사인데 그쪽 좋으라고 무조건 가격 다운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근데 매도자 쪽 공인중개사가 매도자를 설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반대 입장을 써볼게요. 무슨 제가 사기꾼이 된 것 같아요. 이쪽 썼다 저쪽 썼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기꾼이 아니라 두 양자의 입장을 다 고려하되 내가 좀 더 무게 비중을 어느 쪽에 좀 더 실어주냐 얘기지,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번엔 매도자 입장이에요. 그러면 매수자가 이 물건을 너무 만족해. 그죠? 만족하게 만들어야죠. 또 장점들을 막 얘기해주고, 장점만 다 얘기해주면 신뢰할까요? 아니요. 단점도 하나씩 실적 흘러주는 게 좋아요. 그럼 신뢰하겠죠. 물건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수자가. 그럼 우린 매도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근데 이거 소유권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모여야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한 2달 있다가는 이분 중에 한 형제분이 외국에 장기 파견 나가신대요. 뭐 해외 여행을 장기간 다녀오신대요. 뭐 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완전 뻥치시면 안 되고요. 좀 알아봐서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근데 이 타이밍 놓치시면 거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나마 딱 모였을 때가 별로 없으신데 타이밍 맞게 매수자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조금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더 다운시키시면 거래를 안 하실 계획이세요. 뭐 먹고 사시는데 다 지장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 부동산 가져가지 뭐,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건데 굳이 싸게까지 헐값에 팔고 싶으면 의미가 있는 거다.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거라. 그러니까
그 가격 더 다운시키시면 아예 거래 자체가 막힐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거래를 하십시오. 제가 매도자분들은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같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좀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많이 나오는 질문. 아무래도 갑구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민감하겠죠, 그죠? 갑구가 가장 민감해요. 갑구에는 소유권 또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다툼이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압류, 가처분, 가압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3개나 다 나왔어요. 아주 파란만장한 부동산이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헉 하죠. 일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한번 대시해 볼 만한 건가, 아니면 빨리 포기할 건가 판단해 봐야죠. 공을 들여봐야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해, 그러면 하세요. 공부하는 거니까 거래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이제 아주 곤란한 건을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그거보다 쉬운 거는 이제 쉬워져요. 마음이 편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문제가 있는데 거래까지 가시라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해봐서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거 말고도 물건이 많은데 골치 아픈 거 알아봐도 될지 말지 불분명한 거를 굳이 상황 판단해봐서 이게 가능성이 낮은 것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이게 등기부등본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의 이력이라 그랬죠. 이력, 역사. 부동산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나, 그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압류를 당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피보존 채권이 뭔가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예요. 마산 쪽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었어요. 왜 걸었을까요? 보험료 안 낸 거죠. 보험료 안 낸 거예요. 압류는 가압류보다 세요, 안 세요? 세요. 압류는요,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요, 그죠? 첫째, 국가 세금을 연체했을 때, 이렇게 관공서, 주요 국가 관공서에 어떤 납부해야 될 기본 보험료들을 안 냈을 때, 이런 거는 왜 얘네들은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냐면 법원하고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국가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법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는데 니네는 다 같은 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굳이 법원한테 허가 받지 않아도 법원이 말하는 거나 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거나 국세청이 말하는 건 동격이다. 그러니 법원 거치지 않아도 압류 바로 걸 수 있게 해줄게. 기관이 다른 거지 니네는 한 가지 주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민간, 법인과 법인이나 법인과 개인이나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본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해야, 확정 판결 받아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압류를 걸 수 있잖아요. 뭐 경매를 하거나, 그죠? 그런데 국가 체납세금이나 이런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체납보험료 같은 거는 바로 압류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본안 소송 없이도. 이해되시죠? 이 얘기는 뭐야? 야, 국민건강보험료도 못 낼 정도면 어떤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또 가처분이 걸려 있는데, 얘는 뭐냐면 죽전 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에서 걸었어요. 근데 피보존 권리를 봤더니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매도 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가처분했대요. 이거 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보통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전체 사업할 영역 중에서 80% 정도는 소유 번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를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사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80%만 동의를 얻으면 20% 정도의 그 면적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는 니네가 반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100% 소유권 확보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업 진행 중인데,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집주인한테 동의서 받아놓은 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이, 이 사람 지분만큼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사업이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이걸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냄새만 맡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뭐 잘은 모르겠으나 얘네가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걸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를 봤더니 정모시기 득이라는 사람이 5,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아마 금전 소비대차를 했겠죠. 돈 빌려주고 돈 갚기로 했는데 이자랑 원금 이자를 안 갚았겠죠. 왜 못 갚았을까요? 국민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있는데 못 냈게 뭐 어떻게 갚아요. 그죠? 자동이체 해가는 것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네, 돈 못 받겠네 싶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갖고 있는 재산이 뭔가 봤더니 이 부동산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압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압류 그냥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정모시기 이분은. 바로 압류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약했는데 약속한 대로 원금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압류할 수 있도록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소송 걸면 바로 판사가 바로 다음날 판결을 내려줘요? 판사들 바빠요. 쌓여있는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순서대로 하다 보면 보통은 6개월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빨라요, 6개월이 빨라요. 늦은 건 막 1년, 2년. 민사소송은 빨리 판결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아직은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이. 홀라당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익이 없는 거지. 승소해봐야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압류로 먼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물건에 가압류가 걸려있네. 뭔가 소유권 분쟁이 있네 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짜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게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게요. 가짜가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게 있죠. 가짜는 무슨 가짜입니까? 가짜. 말 그대로 가짜예요. 가짜. 그죠?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 임시로 걸어놓는 거예요. 왜 걸어놓을까요? 왜 걸어놓을까요? 나의 어떤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본안으로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처분해버리면 나는 승소해봐야 이익이 없으니까 묶어놓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해놨는데 내가 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고가 패소할 수 있죠. 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이거 소멸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거 등기 이제 지워달라고 이제 등기소에다가 신고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이제 소를 넣었을 때,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웬만해선 들어줍니다. 왜냐하면은 본안까지 가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상받아야 될 채권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 하면 그냥 걸어줘요. 왜? 어차피 실제로 이걸 근원으로 해서 뭔가 경매를 치거나 이렇게 진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한번 다퉈봐. 우리는 그러면 일단 보류는 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압류는 그냥 압류 자체로 집행할 수 있죠.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걸렸었잖아요. 경매 칠 수 있어요. 몇 달치 안 냈어도 경매 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야박하게 하진 않겠지만 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갚겠죠. 갚아버리면 끝나니까. 국민건강보험료 원금하고 이자, 연체 이자까지 해서 빨리 갚겠죠. 돈을 꿔서라도. 그죠?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목적은 국민건강보험료랑 연체된 이자를 받는 거지 집을 경매 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압류는.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짜가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본안승소를 하게 되면 가압류였던 걸 가지고 압류로 바뀌게 돼서 압류 집행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본안승소한 다음에 뭔가 압류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뭐가 낄 수 있죠. 나보다 빠른 선순위 채권이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본안승소에서 그걸 근원으로 해서 압류를 걸었는데 이미 나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버리면 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압류나 가등기나 뭐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나중에 내가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순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압류 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더 잡혔더라도. 그럼 내가 선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부기등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임시로 묶어두는 거는 공통점인데,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는 뭐냐? 이게 또 궁금해지죠. 그죠? 가압류는요, 피보전 채권, 보전해줘야 되는 채권이 뭐냐면 금전 채권일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 소유권자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한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을이 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대신에 그러면 갑이 빌려준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이렇게 약정을 했겠죠. 그런데 갑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안 갚아요. 사람 말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을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쾌해지겠죠. 불쾌해지면서 이러다가 원금, 이자는커녕 원금도 날리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러면 저거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싶겠죠. 잡아야 되겠다 싶겠어. 그러면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제가 팔아버리면 나는 닥쳤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압류 먼저 걸어놓는 거예요. 가압류. 내가 금전소비대차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계약서대로 원금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얘가 안 갚는다. 그래서 내가 일단 가압류 걸어놓고 본안 소송하겠다. 가압류 걸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명만 되면 가압류 잡아줘요. 사실은 이분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돈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했을 거예요. 개인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근저당 설정은 그냥 그대로 임의경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갚겠죠. 돈이 작으면 갚을 거고 돈이 크면 뭐 어쩔 수 없어서 실제로 경매 치고 내 원금 채권, 원금 이자 받고 끝내면 되겠죠. 나머지는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면 되고요. 맞죠?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 때문에 근저당 설정까지는 잡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약서라도 분명히 써놓으셔야 돼요.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친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심지어는 꼭 받아야 될 돈이라면 가족이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꼭 받으셔야 될 돈이라면. 만약에 내가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내가 준셈 치지 하는 돈이라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꼭 받아야 되는 돈. 이 돈 없으면 난 노생활이 안 돼. 나들이 빌려가기로 했어.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줘도 되는 돈이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가압류 걸 때 증빙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 물론 통장 이체 내역도 증빙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송금됐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돈을 빌렸다라는 걸 증명이 되진 않아요. 그쵸? 내가 선생님들 통장에 돈을 보냈다 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만의 얘기지. 제3자가 봤을 때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소명 자료들이 많아야 된다. 그죠?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그죠? 돈이라는 게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는데 받을 때는 서서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게 돈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악의적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살다 보면 선생님들도 사시다 보면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갚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도 그 돈이 없으면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당히 곤란한 거잖아요, 양자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아버지 병원비가 당장 필요한데 빌려준 돈이 안 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야속할 수 있으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만약에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갑이 본안 소송 들어가면 소송 걸렸다고 등기 우편 갑한테 날라가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갑의 입장인데 아주 교활한 인간 유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병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소유권 이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본안 승소해봐야 을은 갑한테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해서 채권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병한테는 없어요. 근데 소유권이 이미 병한테 넘어갔는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서는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놨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럼 병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팔려고 내놔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어때요? 이거 봐라. 가압류가 걸려있네.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이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써있잖아요. 아까 채권 누구 얼마 써있잖아요. 그 채권을 가지고 본안 승소하게 되면 이거 내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 잘못하면 이 사람 도망가 버리면. 그죠? 그러면 거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가압류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충분히 가압류 하나만 가지고도 이 부동산을 갑이 함부로 처분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요. 가처분은 뭐가 다르냐면 그 채권의 성격이 아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었잖아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채권이 금전 채권 이외의 물권의 권리, 인도, 법률관계에 의한 지위 뭐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게 돈이 아니고 채권자 입장에서 돈이 아니라 이 을이 돈이 아니라 만약에 갑과 을이 사랑을 했더래요.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 사이좋은 게 계속 가요, 안 가요? 예,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의심스러워요, 집안이. 예. 요새 부부의 세계인가 인기 좋죠, 그죠? 예. 카리스마 김땡땡 여배우 나가지고 눈빛 참 나요, 그죠?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갈라서겠죠. 갈라서겠죠. 갈라서는데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요? 부부의 가장 큰 재산? 부동산. 집 하나 딱 있어요. 근데 명의는 남편 걸로 돼 있어.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거 지명이라고 팔아먹고 켜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가처분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요. 통상적으로 한 뭐 장기간 부부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웬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남편은 이만큼 재산이 있었고 아내는 전혀 없었어.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재산이 형성되어 왔다 하면 어느 정도 남편 지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결혼 시작할 때 두 분의 자산이 뭐 큰 차이가 없었다, 비슷했다, 둘 다 거의 없었다, 뭐 이랬다고 하면 웬만한 판사들이 절반 때립니다. 대부분. 머리 복잡하거든요. 판사들이 막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건 한 건 뭐 49대 51로 할까 이런 고민 안 한다고요.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냥 반반 하세요.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그 본안 소송 해가지고 그거 판결 받을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소송 이제 그 재산 분할 관련된 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팔아 튀어야죠. 태국으로 가야지. 그죠? 맞죠? 이미 관계가 깨졌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면 그러지 않겠지만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기다 가처분이라고 이제 어떤 등기가 돼버리면 이 남편인 갑이 빨리 병한테 매도를 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
병 입장에서 등기 등본 떼봤는데 이번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딱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이혼인 것 같은데, 또는 뭐 이혼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유로 이 처분권이 막혀 있다. 가처분이 딱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거래하면 안 되죠. 이 가처분이 등기돼 있는데 내가 샀다?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은 자기가 제 돈도 다 샀는데도 이 가처분이 실제로 집행이 돼버리면 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의. 그죠? 물론 가처분이 다 승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승소하겠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갑한테 사겠어요? 매수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둘 다 뭐라고요? 원래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쉽게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효과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순위를 미리 확정해놨기 때문에 선순위로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본안 승소한 다음에 뭔가 압류나 이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순위로 내가 선순위 채권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물론 패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승소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순위를 빨리 높여놓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가 내 재산권에 있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이 보상도 안 해준 상태에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 피보전 채권일 때 가압류를 해주는 거고요. 금전 채권 이해일 때는 가처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법원에다가 이걸 신청하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시잖아요. 기각이에요. 안 해줘요. 그러면 시간이 또 며칠 걸리겠죠. 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법원은 친절하지 않아요. 아, 이거 보니까 가처분 하셔야 될 건데 가압류 하셨네요. 제가 서류 바꿔드릴게요. 가압류 지우고 가처분 관련된 서류 와서 예, 제가 대신 접수해드렸습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법원은 이런다 안 그런다? 안 그래요. 그냥 기각. 다시 써와. 이거예요. 다시 써와. 이해되셨죠? 자, 가등기. 가등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임시로 등기해 놓는 거죠. 임시로.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 가등기가 쓰이냐면 이건 매매 예약 등기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등기를 예약해 놓은 거야. 실제로 등기 권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등기 순위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짜는 무슨 개념인지, 압류는 어떤 때인지, 처분은 어떤 때인지, 등기는 어떤 거인지. 그죠? 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매수자가 만약에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를 해요. 부동산을 갑이 갖고 있는데, 갑이 매도자고요. 을이 매수자야. 자, 그런데 실제로 매수자가 잔금을 다 냈어요. 매수자가 잔금을 다 줬어요. 그러면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동시이행.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불안하니까 돈은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가 집이 여러 채인데 두 채, 세 채 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중과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물건은 이거 타이밍 놓치면 못 잡을 것 같아서 잡았어요. 근데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잔금 주고, 이 사람은 이사 나가야 되니까 잔금 받아야 된대, 이날. 그러니까 잔금은 줬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내가 세금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등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팔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팔고 나서 뭐 3주택이 안 되게 2주택만 된다든지 2주택이 안 되게 1주택을 유지한다든지 뭐 이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금은 다 줬어요. 을이 갑한테. 근데 소유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이 완전히 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갑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아직 등기부 등본상에는. 거기다가 가등기를 걸어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걸어놓는데 나중에 갑이 그 사이에 내가 아직 본등기 안 했는데 갑이 또 뭐 할 수 있어?
형한테 팔 수 있죠. 형한테 소유권 이전해버릴 수 있잖아요. 아직은 갑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랬을 때 가등기를 걸어 놓으면 첫째, 병이 갑하고 거래를 하려고 봤더니 가등기가 걸려 있어. 그러면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또는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본등기 돼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 박탈 당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수자인 을 입장에서는 피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또는 반대 입장일 수도 있어요. 반대 입장. 어떤 입장이냐면 이번에는 매도자가 잔금 전에 소유권을 미리 넘겨줬어요. 거꾸로 이쪽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2주택, 3주택 문제 있을 수 있죠. 빨리 팔아야 돼 이거. 근데 을은 아직 기존 주택이 매도가 안 돼가지고 잔금을 줄 수 없대요. 그러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먼저 소유권 가져가라. 그리고 잔금을 조금 이따 줘라. 그럴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매도자 입장에서 불안하죠. 이번에는 집은 소유권은 넘겨줬는데 잔금은 아직 못 받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럴 때 이 매도자가 을 소유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기는 넘어갔으니까 이미 그 밑에다가 가등기를 잡아놓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야 자, 을이 또 이번에 A라고 할게요. 다른 사람. A한테 매도해버릴 수 있잖아요.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잔금은 안 냈는데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왔으니 을이 A한테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가 가등기를 해놓으면 자, A가 매수하기 전에 을한테 매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어때요? 가등기가 걸려있네. 이거 뭐가 내가 매수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냐고 매수를 안 하겠죠. 또는 몰라서 확인을 안 하거나 알고도 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등기 돼 있는데 네가 그거 알고 산 거 아니냐.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법은.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가짜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느냐, 공통점과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가등기는 보통 실무적으로 어떤 때, 이거는 실제 실무적으로 고객들이 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 잔금은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고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내가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소유권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객이 고민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 대안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설피 아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없으면 하지는 마세요. 하시려면 제대로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어설피 아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처음 한다 그러면 관련 사례들 쭉 살펴보시고 나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몇 번 실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 찾아서 조언 구하시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대충 그래 이러니까 되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뭔가 내가 계획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서류를 믿으시라. 서류를 쓸 때 한번 조금 불편해요. 그죠?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 잡는다? 불편하죠? 가족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 채권 증서 쓴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불편하시고 다리 쭉 뻗고 자시는 게 나아요. 주무시는 게 낫죠. 그때 한번 편하자고 그냥 덜컥 돈만 빌려주시면 내 인생이 참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뭐가 많아요? 정도 많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많아요? 네, 화가 많아요. 화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역사 자체가 화병 나는 일들이 많았죠. 그죠? 일제시대, 6.25 전쟁. 그죠? 화가 많아요.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인생이 진짜 망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도 돈이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나는 선의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뭔가 대갚음을 받으면 사람이 참 비참해져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고객들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막아드리는 어떤 그 방패막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까 제가 직업적 성명 말씀드렸죠. 나의 기쁨, 고객이 나한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 완수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네,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압류와 가압류. 압류는 강제 집행 바로 가능하다고 했죠. 압류만 가지고도. 하지만 가압류는 이거 자체로는 강제 집행 못하고 본안 승소 이후에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가압류와 가처분 둘 다 묶어놓는 거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금전 채권, 소유권 같은 거가 부부 얘기했죠. 이혼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이게 가처분이 등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동산 권리 변동을 할 수 없다. 가처분만으로도. 왜냐면 가처분했다고 가처분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원래 소유주가 재산권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본안이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도 피해를 본 건 없어요. 다만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의 채권도 동시에 같이 존중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매 안 되고요. 증여,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은 다 안 됩니다. 가처분 되면. 그 다음에 가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두 가지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소유권 이전이 목적인 거죠. 잔금 다 치렀는데 아직 돈 줬는데 소유권을 못 가져온 경우에 나중에 혹시 원래 주인이 땀만 먹고 다른 사람한테 팔 거를 대비해서 가등기 해놓거나 또는 소유권 넘겨줬는데 잔금을 다 못 받았을 때 새로 매수한 사람이 딴짓 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하거나 그건 둘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명한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 보통은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걸 거는데 가등기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이거 내가 등기 치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보통은 잘 안 해주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뭐 소액 빌리면서 가등기까지 해주긴 좀 그렇잖아요.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 금액 이내로만 얘가 뭔가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가등기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하긴 하는데 뭐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잘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상만 보면.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가 더 여기서 제일 다 위험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가처분하고요. 가등기 중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아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 위험하지만 특히나. 왜냐하면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잖아요.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갚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았는데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거든요. 법원에 안 받으려고 그러면 법원에 공탁하면 돼요. 나 이 사람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회피하면서 안 받으려고 한다. 난 주려고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 법원에다 공탁하면 돼요. 그럼 나는 의무를 다 한 거야. 제3자인 법원한테 공탁을 했으니까 걔가 안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나는 내 권리를 다른 권리를 소유권이나 이런 걸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그 권리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유권 자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이다.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없어. 깨끗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럼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막 지저분해. 그럼 골치가 아프죠. 근데 이때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 건지 아닌지. 시간이 돈인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소중한 자산인 분들인데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해결이 어렵고 중요한 권리부터 고려를 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들. 특히 가처분 같은 거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빨리 빠져야 되겠다. 고객님한테도 이건 골치 아프실 것 같으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집 보러 가시죠.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소유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빨리 다른 물건 보여드리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짜잘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 가압류나 압류나 이거 돈 다 갚아서 해결했는데 가처분이나 가등기 문제 안 풀리면 그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 돈만 날린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짜잘한 것도 같이 해결하면서 전체를 풀어서 뭔가 경매든 매매든 전세든 진행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복잡하거나 안 풀릴 것 같다, 풀더라도 너무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될 것 같다, 가성비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된다 치면 이제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도 같이 고려를 해서 매매가나 전세가나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해결된다 해도 그냥 해결될 수 있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동시이행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플랜과 계획을 매수자, 매도자랑 둘 다 맞춰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동시이행 안 되면 한쪽 편이 불안해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쉬는 시간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